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난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12월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증시들이 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둔화를 알리고 있는 지표들과 각종 이슈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승인 투표 날이요. 바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달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메이 총리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해법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제장에 WTI가 2% 넘게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하락으로 그칠 것인지 혹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수출 흑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런데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올해 중국의 IT 업계 핵심 분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AIoT라고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2019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회 승인 투표가요, 바로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 총리는 이 합의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말을 예측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승인 투표를 오늘 드디어 표결을 시작합니다. 이 15일 오후 7시로요. 이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 4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7월로 연기한다는 보도설도 있었지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금 지난해 12월 11일에 예정돼 있던 승인 투표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결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은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하원이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영국은 예정대로 3월 29일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고요. 2년간의 과도기 동안 관세와 거주권 등과 관련한 이 추가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디언이나 이 BBC 등의 다수 현지 언론에서는요, 야당인 노동당은 이 보수당과 이 둘 다 물론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고 이 부결이 조금 사실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메이 총리 또한 이를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3개 회일 이내에 플랜 B, 굉장히 첩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같은 플랜 B를 이제 제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좀 핵심입니다. 이 플랜 B,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이제 EU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예상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 브렉시트 7월 연기설입니다. EU 관계자들은요, 영국 정부가 EU를 탈퇴하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이 메이 총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리스본 조약 50조라는 것을 적용시켜서요, 이 브렉시트 발효 시한을 오는 7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그만큼 메이 총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EU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13일 가디언에 따르면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요, 영국의 공식 탈퇴 시일 연기를 이제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회담을 소집하고 이 연장 시기를 조금 조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재협상입니다. 이 메이 총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재협상을 통해서 영국령인 이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를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기는 일명 이 안전장치를 뜻하는 백스톱, 이 백스톱의 기한을 명시하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이 의회에 상정할 경우 브렉시트가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EU 협상단은요, 여러 차례 EU에서 이제 영국에게 말했죠. 이제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한 입장이 조금 피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2 국민투표입니다. 이 브렉시트 연기는 메이 내각에서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묻지 않고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인디펜던트는 결국 브렉시트의 연기, 즉 7월까지의 연기가 제2 국민투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국민이 여전히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재확인을 해야 된다.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이러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부결될 시에 2차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메이 총리는 각계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국 하원 의원 200명은요, 이 200명이면 물론 이 영국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등 이 사회 각층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이 메이 내각은 착실하게 노딜 브렉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노딜에 대한 이 완전한 대책을 세우겠다. 인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비상대책 자금 증액, 안보를 위한 무장병력 강화, 이 화물 수송을 위한 이 선박 확보 등 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이 벌어질 경우에 이 영국의 수출입 물품에는요, 3월 29일부터 유럽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 이 세계 무역 기구를 뜻하는 WTO의 이 최혜국 대우 실행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15일 표결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이제 좀 표차로 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당이 조기 총선 카드를 빼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제1야당이죠.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요, 현지 시간 10일이었습니다. 이 노동당은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이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요,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이 의원이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내각 불신임안을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한다면 이 14일 이내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이 하원에서 의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하원 의원 과반수가 지지하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에 이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국내 증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 증시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브렉시트의 이 가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지금 가결보다는 부결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중에 어떤 플랜 B가 이제 되건 이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새벽 4시죠. 이 의회 승인 주목을 조금 많이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조금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전일장에 2% 넘게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표 부진에 대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죠. 뉴욕 유가 지금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24일 2월물 WTI 가격은요, 배럴당 2.1% 하락한 50.51달러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요, 중국과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등에 어느 정도의 주시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 경제 지표가 악화한 점이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 원유 수요 감소 우려를 자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죠. 여기서는 이 작년 12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이 전년 대비 4.4%나 이 좀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였던 2.5%를 증가를 이제 조금 밑도는 그러한 수치죠. 이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12월 수입은요, 전년 대비 7.6%나 감소하면서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3% 증가를 하회했고요. 이 수입 감소폭은요, 2016년 7월 이후 가장 큽니다. 이 둘 다 굉장히 감소폭이 상당하다는 말이겠죠. 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무역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 또한 이날 대체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 것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낙관론도 이제 좀 거듭을 했지만 이 반복된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여태 계속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최근 유가 상승을 이제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제 그런 낙관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규모 수출 감소 방침을 하겠다, 즉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더 이상의 좀 수출 막아야 된다라는 이 사우디 같은 이런 입장이 이제 좀 다소 정제된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이 글로벌 경제는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에는요, 원유 시장이 적절한 궤도에 있다. 현 상황이 지금 석유 수출국 기구를 뜻하는 오펙 등의 산유국이 예정된 4월 회의 이전에 추가로 만나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사우디는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반면 모하메드 바르킨 이 오펙 사무총장은요, 이 지난 주말 CNBC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에 따른 이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오히려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 수화 쪽으로 둔화 가능성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기 이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 최근에 급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반등에 성공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그룹의 필 플라이언 수석 연구원 또한 유럽 지표에 이어서 중국의 약한 이 경제 지표가 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면서 이 중국이 최근 발표한 부양책들이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 의심도 가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실물 경제들의 한파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현재 위험 자산들에 대한 좀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방 압력을 좀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유가와 요새 증시가 같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좀 상관관계를 이뤘었는데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중심의 뉴욕 증시 또한 후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물 경기의 한파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유가와 주식이 지금 위험 자산이죠. 이 위험 자산이 하락 압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기업 이익 실적 전망치가요, 조금 하향됐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팔자를 좀 부추겼다라는 이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전장이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36% 하락하면서 23,909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0.53% 하락하면서 2,582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이 나스닥 지수도요, 지금 0.94% 가장 많이 하락을 보였죠. 6,905선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 12월 예상 밖의 중국 수출이 급감 소식이 장 초반부터 이 사실상 투자 심리를 조금 압박했고요. 이와 함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면전에도 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시장의 경계감을 조금 자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금 뭐랄까요? 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으로 이 3천억 달러에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양극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업 실적과 관련한 적신호가 또 한 차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죠. 팩트셋에 따르면요, 월가가 지금 지난해 4분기 S&P 500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5.9%와 10.6% 늘어났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9월에 제시한 전망치였던 6.9%와 16.7%, 즉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그러한 지금 수치가 나온 겁니다. 또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요, 올해 1분기 기업이익 성장이 5%를 밑돌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소위 어닝 쇼크가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중국 리스크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자에 따른 기업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이 애플에 이어서 스타벅스, 나이키, 캐터필라, 이 3M 등의 각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P 500 지수가요, 2,600선에서 좀 굉장히 강한 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가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사실상 한마디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는 막판까지 이 정치권의 이 합의안의 승인을 좀 종용하고 있지만요. 이 노딜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이 총선 가능성까지 조금 제기된 상황이고요. 또한 종목별로 보시면요. 지금 시티그룹이 예상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 4%가량 급등을 했고요. 이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또한 1% 내외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블랙록은요. 0.3% 좀 소폭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이 넷플릭스가 1% 이상 밀렸습니다. 제가 이 목요일날 좀 가장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온다고 주목을 하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1%를 조금 이제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광산업체 몬트마이닝은요. 캐나다의 골드코프를 이 100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가량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요. 이러한 증시와 유가에 대한 이 매매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국이 또 중국에 적자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위험 자산에 있어서 매도 방향을 보는 게 더 유리하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일과 지수를 말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지수를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역시 좀 나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일단 줄었습니다.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많이 없으면 전반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움직임. 사실상 이 첫 스타트가 굉장히 뭐가 됐든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티그룹이 처음이었는데 조금 사실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역시 일단은 6,600포인트 현재 지금 6,600포인트를 지킬 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쭉 깨졌죠. 보시면 지금 쭉 깨지면서 지금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435포인트까지 제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매도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항상 말씀드리는 이 6,600포인트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요. 6,600포인트에서 는 매도로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강하게 6,600포인트를 강하게 갑자기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6,435포인트에서 짧은 이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도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유가는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 지금 작년 12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시장 예상치인 2.5% 증가를 좀 하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 감소폭은 2년 만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역시 52.20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렸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지금 쭉 하방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50.78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52.20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한번 지금 역시 굉장히 이 차트에 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매매 전략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라인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블로킹 라인들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49.50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49.50. 여기 주요 저항 라인이 가장 밑단에 있는 49.50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짧은 매도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9.50에서는 52.20까지 매수 대응을 한다면 이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비슷하게 좀 박스권 전략으로 가자라고 이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박스권 전략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증시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양지수 모두 흘러내렸는데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일단 지표 우려였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중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밀렸어요. 밀린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지표 어떤 게 나왔냐면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수출입 지표가 왜 민감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겠죠.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까지 뭐 중국 전체적인 수출은 줄었고 반면에 미국의 대미 흑자만 늘어났던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출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상해 지수, 상해 종합 같은 경우가 0.71%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1.38% 하락을 했고, 선전 성분 지수 역시 마이너스 0.87% 하락했고, 창업한 지수도 2%넘게 하락을 했는데, 보면은 중국 해관총수가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거는 거의 9개월 만이고요. 낙폭, 감소한 폭도 2년 만에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12월 수입 역시 7.6% 감소했는데, 수입은 뭐 줄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입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나 늘었냐에 따라서 수출이 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수입도 느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재 수입도 줄었다는 거고 근데 수입 감소폭이 7.6%면 엄청 크게 감소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원래 시장 예상치가 3% 증가했으니까 갭 차이가 거의 10% 정도 납니다. 거의 쇼크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예견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바이오 제약, 주류 전자부품, 호텔 관광, 전자 IT, 의료기기, 석유 뭐 이쪽 다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석탄, 비철금속 정도만 강세를 좀 띄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위종합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여전히 주요제가 올라야 된다는 라인이 2564, 2565 이쪽 라인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 라인 올라서기 전까지는 그냥 하방 밀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항생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지만 계속 항공항생지수 약간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계속 밑꼬리를 계속 달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밑꼬리를 계속 달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갭으로 떴던 자리를 갭 메꾼 다음에 현재 지금 그 갭을 다시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지금 언제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까지는 오늘 중국 영향 때문에 안 좋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게 출발하고, 미 선물 지수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세를 보여준다면,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림은 좀 이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미국은요, 중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무역 협상 그리고 갈등을 지속을 해온 건데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이제 어제 이제 2018년 12월께 나왔죠. 이제 어제 12월께 나왔고, 자, 12월께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2018년이 나오겠죠. 2018년 전체가 나올 겁니다. 어제 이제 2018년, 현재 그 무역 수지를 딱 봐봤는데,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중국 대미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해서 17%, 2017년 대비해서 1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7% 증가한 3억 2,330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미 수출이 11.3% 정도 늘었고요. 수입이 0.7% 증가에 그치면서 상당히 또 수출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의 작년 이제 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은 9%에서 9.9% 정도니까 대미 흑자가 17%.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돈을 훨씬 많이 번 거죠. 예, 다른 나라에서는 덜 벌고, 예, 수입은 그보다 월등히 높은 15.8%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수입한 양은 0.7%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더 팔고 미국 걸 더 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예,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국하고 현재 지금 패권 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역 수지에서 계속 중국한테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어진 건데, 지금 현재 이게 더 심화됐어요, 오히려. 무역전쟁 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지난 12월 수출입 증가율이 이제 기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마이너스 7.2% 기록을 했는데, 2016년 7월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이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둔화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더 이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은, 미국이 한참 유리하다고 하던데, 미국은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선수출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전쟁 때문에, 관세 매기기 전에, 무역전쟁 우리가 4월, 5월,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관세는 10월 막 이럴 때부터 관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막 수출할 거 미리 다 그냥 세팅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은 자원 및 농산물 위주로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일단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추가 구매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무역전쟁 90일 연장하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농산물이랑 일부 좀 사주기로 해서 지금 다시 재개한 거고, 그리고 중국은 가장 결정적인 게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 같은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언제부터 발효하겠다라는 것과 달리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들이 바로 시행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를 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중국이 오히려 무역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냐,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지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중관세 압박을 계속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매파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불공정 무역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매파들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들 더해가지고 이런 매파들한테는 엄청난 큰 명분이에요. 봐라, 우리 계속 무역 적자 심화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중국한테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한테 좀 어떻게든 좀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데 계속 적자가 심해지니까 중국한테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중국 역시 이제 경기 둔화하고
맞물려서 무역 지표가 좀 악화됐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계속 뭔가 협상을 지금 타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제 미국에서 야, 무역 적자 우리만 계속 손해봐, 너네만 계속 이득 보고, 중국이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봐라 계속 우리 적자 늘어나고 있지 않냐. 중국은 그렇긴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뭐 방법으로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에는 이제 규정을 어기고 미국 신용카드사들한테 위안화 결제를 의도적으로 막았어요. 위안화 결제 의도적으로 막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상당히 좀 약간 분노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다음번 협상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2017년 6월에 이제 외국 회사들 위안화 창생결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 9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시를 해놨는데, 비자하고 마스터, 미국 이제 카드사들이죠. 비자하고 마스터가 신청한 사업 승인은 90일 내에 안 하고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과세 장벽이죠. 중국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비과세 장벽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주고 있다, 미국한테는. 그래서 1990년대 현재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계 다국적 미디어사 비아콤부터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가 하도 방해해가지고 더러워서 사업 못하겠다 진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국 철수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우버, 휴대패커드, 그다음 맥도날드까지도 현재 중국의 이 비과세 장벽 때문에 상당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미국 정부에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IT 업계 화두가요, AI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AIoT, 그러니까 지능형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를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IT 업계에서 중국의 IT 업계들, 지금 상당히 좀 이제 2018년에 많이 약진을 했죠. 많이 약진을 했는데, 이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약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스마트 제조업체죠. 오포 같은 경우가, 5세대 이동통신, 5G죠. 5G 시대를 맞이해서, 보통 IoT 해가지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AI하고 IoT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에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이동통신 사업부, 이런 부분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 AI, IoT,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겠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오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힘을 쏟고 있다. 부서를 신설하고, 이 신설부서 총괄에는 기존의 오포 최고 책임자죠. 최고 구매 책임자인, 류보 오포 부총재가 직접 헤드를 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민용 오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가 이동통신 사업부 신설 같은 경우는 이제 5G를 대비해서 오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포의 IoT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이걸 AI와 결합해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2019년에 최대 화두는 바로 AI, IoT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징 사업부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내 공문을 통해가지고 올해부터 5년 내로 AI, IoT, 그 다음 이 영역에서 한 100억 위안, 1조 6,505억 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이상을 투자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레이진 회장 같은 경우는 샤오미에게 이제 AIoT하고 AI, 뭐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올인 IoT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대폰에다가 모든 걸 다 결집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샤오미가 가전제품, 다른 가전제품으로 막 이렇게 눈을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안 좋진 않은데 성적은 좋은데 품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으로 조금 휴대폰 제조로 이제 샤오미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 AIoT를 좀 전략적으로 좀 결합해가지고 이쪽에 좀 최대한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대 가구 소매업체죠. 이케아하고 전략적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IT 업계들의 새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에도 좀 성과가 계속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근데 뭐 화두는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 했는데 이제
뭐 계획 세운 거하고 뭐 이렇게 계획대로 다 가면 뭐 이 세상이 참 쉽겠죠. 근데 계획대로 좀 쉽진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IT 업계가 요즘 좀 안 좋아요. 현재 겉보기엔 되게 좋습니다. 겉보기엔 되게 좋은데 한꺼풀 뜯어보면은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중국 IT 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진퇴양난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 최대 5G 통신 장비 회사이죠. 이 스마트폰 제조사 이 화웨이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렸지만 화웨이 직원이 폴란드에서 이제 스파이 활동하다가 체포됐죠. 체포됐고 뭐 제가 어제 얘기드린 화웨이 중국 직원 1명, 임원이죠. 임원 1명, 그 다음에 폴란드 정보요원 1명 이렇게 좀 체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중국에서 코멘트가 나왔어요. 코멘트가 나왔는데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고 이거는 완전히 음모다. 폴란드가 미국에 사주를 받았다. 예, 뭐 이런 음모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제 이제 캐나다 그 마약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도둑이 재발차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웨이 직원이 지금 폴란드에서 18일 동안 체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거 한번 조사해보면 어차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미국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사실 폴란드 하면 예전에 대표적인 공산권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동서성 미국에 아주 좋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가 또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화웨이를 전체 보이콧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는데 화웨이 통신장비 보이콧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터지면서 전 EU 유로존이 전부 다 중국에 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럴 만한 충분한 트리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웨이가 전망이 좀 안 좋고 사실 화웨이는 중국 IT 업계 최고 대장이죠, 대장. 그다음에 샤오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좀 오포하고 비보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인도로 눈을 돌려가지고 인도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치열하게 지금 1, 2 다툼을 하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에서 현재 특별한 성과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이제 지금 미세먼지 중국에도 미세먼지가 어마합니다. 지금 베이징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근데 미세먼지 상황에서 중국 샤오미의 이 공기청정기가 성능 미달로 이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역시 LG다, 뭐 삼성이다,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샤오미 제품을 쓰는 사람들 엄청난 그 불만이 쏟아져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지금 다른 가전제품 사업을 하다가 지금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인도에서 저가품만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또 휴대폰을 또 올인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중국 반도체 굵기가 지금 매우 강력한데 이 반도체 굵기라는 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반도체 사실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이 되게 쉬워요. 중국 반도체 회사 딱 차린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대출해줘, 공장 부지 싸게 매입해줘, 만들어줘, 사람들 기술도 어디서 또 갖고 와가지고 이대로 만들라고 해줘. 못 만들면 인력 빼와가지고 인력 붙여줘. 그러다 파산하면은 그러다 못 만들어서 결국 손해나가지고 저 파산하면은 다시 구제해줘. 중정부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무역인 거죠, 이게. 예, 반도체 굵기가 엄청난 상황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집중 기업이죠. 푸젠지나 같은 경우가 대만의 UMC하고 연합해가지고 디램 개발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양산 모델을 거의 실패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산도 할 수도 있고, 수요를 어떻게 생산해서 맞출 수 있겠는데, 도저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 수준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반도체 디램 개발팀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상 IT 업계가 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지금 일각의 언론에서 언론사들, 이런 언론사들, 주로 약간 보수적 언론사들인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다. 자꾸 이런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을 뜯어보면 중국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들은 그렇다고 쳐도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인 악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악재를 맞은 거잖아요. 이런 대내적인 악재가 좀 거치게 되면 전망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화웨이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화웨이가 크게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진짜 무서운 게 화웨이 스마트폰이거든요. 화웨이 스마트폰이 거의 기술력이 거의 삼성전자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을 정도로 지금 폴더블로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 폴더블로 넘어가도 사실 화웨이가 지금 폴더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애플이 조금 점유하고 있고 삼성, 애플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가 조금씩 점유를 차지하려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인도 시장 그다음에 이제 큰 인도 시장을 보자면 인도 시장은 샤오미하고 삼성전자하고 싸움이에요. 이건 저가품들 경쟁인데 화웨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만 현재 인도 자체가 워낙에 저가 양산품 대 삼성전자 프리미엄 제품 라인에 이제 완전 굳히기이기 때문에 인도도 사실 화웨이가 뚫긴 쉽지 않고요. 유럽이 이제 남아있었어요. 이 유럽이 남아있었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화웨이가 조금씩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2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어디서 치고 올라오면 유럽에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겼고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가 유럽을 한참 공략 중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사실상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뭔가 제재 규제를 한다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국민 정서상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정서상 화웨이는 스파이 짓하고 중국의 스파이 기업이고 이렇다라고 한번 인식을 시작하면 특히 유럽의 특히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 거부감이 있죠. 서유럽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거부감이 상당히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유럽 자체가 우파가 또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대한 반감이 좀 사실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유럽에서 이제 좀 한쪽 추격 중이었는데 이 부분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도 지금 바로 양회진을 바로 해고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노이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장비, 5G 통신장비는 어차피 영국의 유럽 쪽에 5G 통신장비 유명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은 그렇게 점유를 많이 노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노리고 있지도 않았고 다만 화웨이가 노리고 있는 건 동남아나 중국 자체 시장 그리고 한국이나 뭐 이렇게 몇 개 나라의 일부 통신사들 정도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5G의 통신장비에서 조금 타격을 입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스마트폰 쪽의 타격이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사태를 좀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는 잘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CPU AP칩 같은 경우를 화웨이에 이제 납품하지 않아버리면 미국의 이제 그 파운드리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들이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화웨이는 통신 장비를 아예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10대 만들면 그 중에 잘해봐야 6, 7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나 일부 국가들이 납품해주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못 만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점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화웨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분이 기업 명운이 달려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GT 사태도 마찬가지였죠. GT 사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화웨이가 추가적으로 좀 더 버틸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 잘못 대처하면 화웨이가 아예 파산할 가능성도 전 있다. 분명히 이번이 상당히 좀 계기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크지는 않지만 상승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이제 IT기 신나게 했으니까 IT가 가져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IT가 너무 안 좋아요. 중국 IT 종목도 지금 갈만한 게 없습니다. 샤오미는 주가 거의 폭락 중이고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가져올 종목이 IT보다는 아직까지 무역전쟁에서 현재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장관급 회담까지 아직 안 넘어갔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무역전쟁이 다시 또 무역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수주 중에 오늘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왔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규지모태주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규지모태주. 자, 전 세계 주류 기업 중에 시가총액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원래 1위, 2위 왔다 갔다 해요. 이 회사가 지난번에 1위였다가 규지모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2위로 밀렸는데, 1위가 원래 벨기에의 아노이저부시라고 해가지고, 아노이저부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버드와이저라고 하면 잘 알아요. 네, 버드와이저, 맥주 파는 회사, 그 회사가 전체 1위, 이 기지모태주하고 왔다 갔다 서로 치열하게 시가총액 1위 경쟁하고 있는데요. 기지모태주가 이제 상위에 상장돼 있고, 600, 529, 600, 529, 코드 번호가 600, 529입니다. 자, 기지모태주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을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대표 제품 페이티의 마우타이주가 단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점을 좀 잡아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규지모태주 하면은 중국의 전통 백주가 3대 백주가 있습니다. 일단 장향형인 이 규지모태주, 그다음 농향형 오량액, 그다음 로즈로교 이렇게 세 가지의 고급 백주가 있는데 이 중에 규지모태주를 중국에서는 최고로 치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표 제품 페이티앤 마우타이주가 단가를 이번에 올리게 되면서 근데 올렸는데 가격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단가 인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매수가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가까지 잘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진 못했어요. 빠르게 올라오진 못했는데 그래도 좀 돌아 나온 모습이죠. 돌아 나온 모습이고 현재 돌아 나와서 현재 지금 상승세 흐름을 타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현재 634 위안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해서 1차 목표가는 일단 수익 실현을 했고요.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 현재 페이티엠 마우타이주가 상당히 좀 그 가격 인상한 부분들이 나중에 좀 실적으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도 좀 늦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580위안, 580.500 위안, 지난번 매수가죠. 지난번 매수가로 다시 밀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634위안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그 돌파 매매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매수 드렸던 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갭으로 밀렸던 자리 갭 메운다는 생각으로 2차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2차 목표가를 돌파하더라도 매수해보면 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기존 보유자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기존 보유자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로 접근 가능하고 아니면은 580.500위안까지 밀리면 그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 2차 목표가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가인데요. 733.500위안을 최종 목표가로 보시면 상당히 좀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지모태주에 대해서 리뷰를 들려주셨고요. 추가 전략도 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